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함께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권애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싶은 책은 일기입니다. 지난해 가을, 석 달 동안 미국 아이오와에 체류했던 문보영 시인의 아이오와 일기.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들고 왔습니다. 5월 8일에 출간됐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시작된 당시 상황까지 담겨있는 일기인데 벌써 출간된 지 한 달째니까요. 이 일기를 쓰던 당시 딱 그때 문보영 시인의 호흡에서 아직 정말 멀리 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마 문보영 시인도 나 아이오와에서 석 달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디라고? 아이오와입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도 나옵니다. 미국인들도 아이오와와 오하이오와 아이다호를 많이 헷갈려 한다고요. 한국인들이 생소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왜 은근히 신나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3개월간 문보영 시인의 아이오와 일기 중에 이 책의 맨 첫머리에 실린 페이지들을 먼저 좀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낭독을 허락한 한결의 출판에 감사드립니다. 전망 없는 작가들의 모임. 아이오와 글쓰기 프로그램 IWP는 30여 개국에서 온 작가들이 3개월간 한 호텔에 묵으며 리딩, 강연, 토론 등 여러 문학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2023년 가을, 한국 시인으로 아이오와에 가게 되었다. 아이오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드라마 무빙을 보고 있었다. 영화 속 트럭 짐칸에 앉은 류승범이 허허 벌판을 바라보며 아이오와 같네 라는 대사를 던지는 순간 비행기가 이륙했다. 이거 일종의 경고인가? 나는 좌석 벨트를 잘 맸는지 다시 확인했다. 나중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류승범은 7화에서 My name is 아이오와 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단다. 무빙 덕분인지 사람들이 아이오와와 오하이오를 덜 헷갈리게 된 것 같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아이다호. 아이다호, 오하이오, 아이오와. 미국인들도 이 셋을 헷갈려 한다. 내 영어 실력에 대해 말하자면 전화 영어를 빼놓을 수 없다. 일전에 아침에 깨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전화 영어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 등록할 때 수업료 할인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가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없고 취소 절차도 번거로워서 수강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 한 번 25분, 한 달에 평균 28회의 전화를 무시하고 3번 정도 받지만 이 정도면 전화를 씹고 싶어서 전화 영어를 하는 건가? 그래도 한 달에 3번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한 셈. 게다가 7년이나 했으니 어느 정도 영어가 늘 법도 한데 미국에 와서 지낸 일주일 동안 영어가 더 많이 는 것 같다. 아이오와에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은 My room has no view 이다. 작가들은 아이오와 하우스 호텔이라는 곳에 머문다. 호텔 인근에 아름다운 아이오와 강이 흐르고 햇빛이 가득하지만 방은 어둠에 잠겨 있다. 창을 여니 강은커녕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카운터로 내려가 혹시 방을 바꿔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모든 작가들의 방이 벽을 향해 있단다. 작가들에게 어두운 방을 배정하라는 상부의 지령이 있었나? 그게 아이오와 IWP의 은밀한 목적인 걸까? 빛이 없는 곳에서 어떤 글이 탄생하는지 실험하는 여기 일종의 글쓰기 감옥? 그런데 프론트 직원의 말과 달리 꽤 많은 작가가 강이 보이는 환한 방을 배정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봉기가 일어났는데 어둡고 추운 방을 배정받은 작가들이 그룹 채팅방에서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가들은 각자의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을 공유했는데 하나같이 처참했다. 내 뷰가 최악이다. 아니다. 내 뷰가 최악이다. 배틀을 시작. 벽 뷰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최악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다. 시작은 야스히로였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종이컵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벽으로 둘러싸인 광장에는 낡은 종이컵이 버려져 있었고 그것은 조금씩 뒤척이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 사진 참고. 혹시 날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종이컵을 관찰하는 사람 있어? 고백하건대 난 이제 이 작자에게 감정적으로 의존까지 하고 있어. 약간의 동정심까지 곁들여. 야스히로가 말했다. 알고 보니 벽뷰를 배정받은 작가들은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종이컵을 볼 수 있었다. 전망 없는 작가들이 한마디씩 덧붙였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작가 수네스트가 말했다. 아마 그건 연옥으로 가는 순례자일 수도. 그러자 또 다른 전망 없는 작가 존 스캇이 말했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갇힌 영혼. 전망 없는 작가 오릿이 말했다. 누군가는 그 공허함을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산소를 운반해야 한다. 당신은 컵에 이름을 주지 않는다. 컵이 당신에게 이름을 줄 것이다. 전망 있는 작가 에바는 말했다. 에바의 방은 강뷰다. 혹자는 그녀가 종이컵 담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종이컵은 자신에게 많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종이컵은 플라스틱, 도자기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누리며 그 유한한 삶 동안 인간과의 접촉은 대부분 한 번의 키스에 제한됩니다. 운이 좋으면 2번 닿을 수도 있겠죠. 종이컵은 많은 주목을 받을 운명이 아니며 자신이 이런 공감의 대상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종이컵은 시인, 소설가, 기자, 학자 등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을 종이컵의 작은 빈 공간에 옮겨놓고 있으며 아이오와의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작가들은 저마다 컵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 채팅방에 올렸다. 이게 바로 아이오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취지이자 목적? 작가들을 최악의 방에 가두고 벽과 종이컵으로 글을 쓰게 하는 이곳은 바로 글쓰기 감옥? 그때 루시가 전망 없는 작가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암호는 컵의 위치를 정확히 대는 것. 그 뒤 나는 전망 없는 작가들의 모임에서 몰래 탈퇴하고자 호텔 매니저에게 제출할 편지를 다듬고 있었다. 방이 너무 춥다. 추워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 나는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 관한 시만 쓴다. 점점점. 그날의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종이컵 장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야스히로는 컵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 된 것 같단다.
야스히로는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종이컵을 부르려고 한다고 했다. 유승범이 죽을 때 내 이름은 아이오와라고 외친 것처럼. 야스히로, 야스히로, 어딨니? 그가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종이컵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온다. 결국 작가들은 종이컵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그 뒤로도 컵은 사라지지 않고 작가들의 곁에 머물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컵이 사라졌다며 컵의 행방을 궁금해하는데 기둥 뒤에 숨어있는 종이컵을 다른 각도에서 목격한 작가가 컵의 근황을 전한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PS. 오리새말. 제 방 창문에서는 지붕이 보이는데 죽은 슈렉 인형이 드라마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컵의 운명을 알고 싶은 분들은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생각 외의 일이 일어났을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북적북적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는 지난 2021년에 1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회사 장비를, 오디오 장비를 짊어지고 가서 뉴욕에서도 북적북적만은 계속 했었지만요. 그해 여름에 저는 아이오와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제 신분증을 검사하고 돌려줬던 미국인 할아버지 직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 진짜 여기 가고 싶은 거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재밌는 농담을 했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사실 아이오와에 살아봤거나 아이오와 출신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 농담 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 할 게 없다. 심심하다. 가도 가도 옥수수밭과 콩밭뿐이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아이오와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 농담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아이오와 출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좀 진지한 애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덧붙이고는 합니다. 아이오와 영어가 미국 표준 영어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표준 영어가 아이오와 영어다. 그거랑요. 미국 대선의 출발점이 아이오와야.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시작을 대선이 있는 해 연초에 아이오와에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이오와 코커스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나는 꼭 웃기면서 이야기를 끝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는 친구 한 명이 옆에서 덧붙여요. 그 두 개로 끝이야. 이렇게요. 제가 아이오와 얘기를 왜 이렇게 끊지 못하느냐. 문보영 시인에게도 그랬듯이 제게도 이 미국 시골 아이오와가 영원히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때 아이오와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을 지냈어요.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이오와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이오와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아이오와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때 처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100명 중에 적어도 95명 정도는 45명 아닙니다. 95명 정도는 앵글로색슨계의 미국인인 아이오와에 머물면서 제 삶, 제 마음, 모든 것이 당시에 저로서는 커다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아이오와에서의 그때 1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3년 전에 뉴욕에서 다시 1년간 살게 됐을 때 아이오와에 가던 길에 공항 직원은 너 진짜 여기 가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저한테 물었지만 사실 제게는 그 1년 동안에 가장 특별했던 여행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지냈던 학교, 기숙사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좀 더 낡았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 새삼 놀랐습니다. 초저녁부터 주택가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것까지요. 사실 이 책에 문보영 시인이 자주 방문하는 자바하우스라는 커피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이오와 시티예요. 저는 아이오와 시티에서 20분 정도, 차로 20분 정도로 가야 하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도 자바하우스가 아이오와 시티에 있었거든요. 같은 커피하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제가 아이오와에 살았을 때 있었던 동네 술집이나 잡화점 같은 거는 그대로 다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화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아이오와에서 농담거리를 찾아냈던 공항 직원은 좀 낫고요. 뉴욕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 아이오와에 있었어 그러면 그러고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해도 화제거리를 찾지 못하고 대화가 흩어져서 제가 먼저 나이스하게 대화를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문득 생각해요. 내가 다른 어디도 아니고 그런 아이오와에서 보냈던 1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참 기쁘다고요. 아이오와 일기의 제목이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이란 거는 제가 아는 그 아이오와에 딱 걸맞습니다. 정작 미국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농담의 대상이 되곤 하는 아이오와지만 많은 한국 문인들이 아이오와를 다녀갔습니다. 최승자 시인도 이미 90년대에 바로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오와 체류기 어떤 나무들은을 남겼습니다. 아이오와는 사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청년들에게는 억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이오와에서 만났던 여러 미국인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여러 백인 친구들은 자신이 아이오와 출신이라는 걸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오와가 자신이 속한 답답한 규범의 상징이었어요. 제 친구 한 명은 저랑 정말 많이 친해지고 나서 이거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털어놨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대학에 올 때까지 흑인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미국 청교도 후예들의 핵심 같은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 다양성이 제한돼 있다는 것. 엄마 아빠가 모두 보수적이라는 것. 제가 교환학생으로서 속했던 대학이라는 환경에서는 그런 거는 많은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오와만큼 그야말로 앵글로색슨계 백인이 주를 이루는 지역은 미국 안에서도 드뭅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언뜻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누가 봐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가장 신선하게 심호흡할 수 있었어요. 아이오와에서 제가 꿈처럼 행복했다고 하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미국을 좀 아는 한국인들도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하지만 이 일기에서 스스로를 아이오와 광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곳에서의 삶에 푹 빠졌었다는 문보영 시인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보영 시인이 이 책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낭독 첫머리에 인용했던 바로 그 질문.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아이오와에서 만났던 제 친구들은 아이오와만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보영 시인이 그렇게 떠나온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들과 특이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데 묶어서 넘겨 짚어버리는 건 조금은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든 적어도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책을 읽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에는 정말 삶의 반대편 같은 들판들이 즐비하거든요. 이 바깥에 삶이 있을까? 콩밭이나 옥수수 밭들 근처를 지나면 정말 이런 게 심연인가 싶기도 해요. 오죽하면 옥수수밭의 아이들 같은 공포소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빽빽하게 들어찬 그 옥수수밭들, 실제로는 약간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규모입니다. 드라마 무빙에서 류승범이 아이오와에 입양됐던 아이인 건, 그리고 사실은 결국 그 안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였죠. 거기서 아이오와가 배경이 된 건 그만큼 아이오와의 옥수수밭 언저리 어디에선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알기가 쉽지 않고 그의 삶이 그만큼 스산하고 외롭고 막막한 것이었다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집에 불을 아무리 다 끄고 암막 커튼을 쳐도 새어 들어오는 그 도시의 불빛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꺼도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아이오와에서 캠핑을 가서 숲속에 텐트를 치고 불을 끄면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던 절대 암흑이 이런 거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오와에서 정말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끌벅적 즐겁게 지냈지만요. 가장 소중한 기억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런 절대 암흑이 있다는 걸 체험했던 순간입니다. 문보영 시인이 아이오와에서 삶의 반대편으로 걷는 마음으로 걸었던 그 들판을 아는 저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오와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라도 그런 삶의 들판을 하나씩 갖고 있으실 겁니다. 문보영 시인은 아이오와에 머무름으로써 영어로 자신의 문학을 소통하고 돌아봄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시를 쓰는 한국어의 반대편들을 요리조리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모국어를 떠났더니 당연했던 많은 개념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문보영 시인은 이른바 엑소포닉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의 온몸에 알알이 스며든 모국어를 스스로 떨치고 망명하는 문학.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일부러 다른 언어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작가들의 문학에 눈을 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보영 시인이 다다르는 지점은 이놈의 한국 안녕, 헬조선 안녕이 아닙니다. 다만 그래, 내가 떠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는 모국어로부터 망명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득 고향이, 한국이, 이곳이 어쩌면 내가 사는 곳이어서 사랑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자각입니다. 문보영 시인은 이 책 첫머리에 던진 질문,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질문으로 아이오와 체류를 시작했습니다. 그 석 달의 시간을 지났을 때 그 질문이 어떻게 성장하고
가지와 싹을 이리저리 더 틔워서 어디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열어서 함께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종이컵의 운명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마음. 책과 글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실, 여기서 눈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분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고 위로해 주듯 함께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북적북적과 함께 이 들판을 걸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고맙습니다. 옆구리로 삐져나오는 언어. 저녁에 지하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초코 비스킷을 챙겨 내려가니 작가들이 커먼룸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커먼룸은 작가들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호텔 2층에 있다. 그런데 작가들은 커먼룸에 불만이 조금 있는 듯 했다. 커먼룸이면 오가며 들릴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 소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봐라. 그곳에 뭐가 있냐. 쌓인 우편물에는 먼지만 쌓이고 지난 기수 작가들이 두고 간 각종 플레이트, 믹서기, 냄비, 밥통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커먼룸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불만을 품을 수 있다고? 그건 내가 커먼룸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대체로 본인이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원해도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람이세요? 그때 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파티에 참여한 학부생이었다. 네? 나는 코토미와 시선을 공유했다. 코토미도 동양인인데 그가 나를 콕 집어서 물었으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아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어요. 한국인이세요? 아니요,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언제요? 3년 전에요. 어디서요? 수원이요. 파키스탄에서 왔다는 그가 의자를 가져와 가까이 앉았다. 그는 내게 이런저런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헬조선. 쏟아지는 영어 문장에 박힌 그 세 글자가 내 귀에 꽂혔다. 그는 한국어가 서툴렀는데 헬조선의 발음은 정확했다. 아이오와까지 와서 헬조선을 만날 줄이야. 나는 어떤 반응을 내놓아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어쩌다 한국에 공부하러 갔냐고 화제를 돌렸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출산율 꼴찌. 미래가 없다던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가기 좋아요. 대화는 9시 뉴스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떤 과목 공부했는데요? 컴퓨터요. 아, 그리고 전 절대로 한국에서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집값은 비싸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취업은 안 되고. 아, 그리고 지옥철. 지옥철은 그가 두 번째로 정확히 발음한 한국어였다. 그러더니 그는 깔깔 웃었다. 아마 그는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왜인지 그 자리가 불편했고 영어에 씨앗처럼 박힌 두 단어, 헬조선과 지옥철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와 그뿐이라는 사실이 조금 징그럽게 느껴졌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나더러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며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 영어는 좋은 편이란다. 그런 말을 하는 그의 얼굴에 악의는 없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이 일기를 쓰면서도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씨. 헐, why? 그가 물었다.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씩씩거리는 나를 따라 밖으로 나온 코토미가 눈치를 살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방금 저 자식이 나를 애국인으로 만들었어. 애국인이 뭐야? 코토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래서 번역기에 영어로 애국인을 쓰고 일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었다. 응? 번역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코토미가 의아해하며 내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일본어로 애벌레라는 뜻인데? 애국자가 왜 애벌레라고 번역된 건지는 몰라도 덕분에 웃음이 터졌다. 코토미는 나를 잘 안다. 누군가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다운타운에 있는 한식당에 가자고 말하면 코토미가 대신 답한다. 얘 한식 잘 안 먹어. 코토미는 내가 한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이것이 내가 아이오와에서 품고 지내는 주제니까. 그런 내가 갑자기 한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겼을까. 화도시킬 겸 우리는 강가를 산책했다. 코토미와 나의 영어는 서툴지만 영어를 학습하는 방식은 상반된다. 나는 사전을 잘 찾아보지 않는 반면 코토미는 사전을 달고 산다. 코토미는 새로 습득한 단어를 휴대폰 메모장에 꼼꼼히 기록하고 대화 도중에 알아듣지 못한 단어가 있다면 철자를 물어본다. 그것으로 인해 대화가 지체될지라도. 반면 나는 즉흥적으로 말하고 문장 구조에 무신경한 데다 알아듣지 못하면 대충 넘긴다.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토스하듯 마구 말을 던진다. 반면 코토미는 온전하게 알아듣고자 애쓴다. 게다가 자신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데 그 모습은 흡사 안경알을 바꿔 끼우며 도수를 조율하는 안경사의 손처럼 정밀하다. 가끔 그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나의 말이 타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든다. 말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코토미다. 한편 코토미와 유독 말이 잘 통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영어라는 언어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여과되는 그 숱한 진심에도 불구하고 난 코토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영어가 능숙한 다른 작가들과 대화할 때보다 코토미와 영어로 대화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상하게도 나는 코토미와 말할 때는 말이 술술 나오다가 다른 작가들과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면 말문이 막힌다. 말이 통한다는 건 무엇일까? 때로 그건 언어의 능숙도와는 무관한 것 같다. 아이오와 강은 밤이 되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한다. 낡은 문틀이 삐걱거리는 듯한 바람소리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 강 어딘가에서 누가 허우적대고 있어도 그 소리는 우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풀숲을 걷다가 호텔의 빈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음료 디스펜서의 소음을 피해 메모리얼 홀 복도에 있는 작은 소파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문득 일전에 우기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기는 쌍둥이야. 아주 어렸을 때 우기는 형이랑 거울 보듯 대화를 했대.
주로 둘이서만 대화를 나눴지.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들이 한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서로를 반사거울 삼아 언어를 배우다가 엉망인 한국어를 만들어낸 거지. 발음은 어눌하고 변방의 사투리 같았대.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어. 진짜 언어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진짜 언어란 대체 뭐지? 웃기다. 지금 우리의 영어는 느는 걸까? 아니면 점점 망해가는 걸까? 우리의 영어는 느는 것도 퇴보하는 것도 아니었다. 옆구리를 통해 삐죽 튀어나오고 있었다. 파리는 fly다. 영어를 좋아하게 된 순간을 기억한다. 아이오와 스태프이자 운전기사인 존이 오프닝 파티에서 작가들을 픽업해 호텔에 바래다 주던 날이었다. 스네스트가 봉고차의 문을 밀었는데 꼼짝하지 않았다. 그걸 본 존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Oops, that door is unhappy today. 오늘 저 문은 다른 날보다 덜 행복하네요. 그 말인즉슨 문이 고장났다는 것. 영어에서 흔한 표현인 건지 소설가인 존이 즉석에서 지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영어라는 언어가 좋아졌다. 그 뒤로 나는 고장나거나 상태가 이상한 물건을 보면 unhappy를 붙였다. 인쇄기는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마이크가 오늘따라 덜 행복한가 봅니다. 커피 머신은 오늘 행복하지 않으십니다. 심기를 건드리지 맙시다.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영단어는 fly다. fly에는 팔이라는 뜻이 있다. fly is flying 이라고 번역하면 파리가 날고 있다가 되겠지만 날다가 날고 있다가 될 수도 있다. 파리는 어쩌다 fly가 되었을까? 파리가 다른 새들보다 더 잘 나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파리는 날 때 두 쌍의 날개 중 한 쌍만 사용하지 않는가? 뒷날개는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한다. 새의 본질이기도 한 날다가 어쩌다 새도 아닌 파리목 곤충에게 수여된 걸까? 나는 그 조합에 감동해버린다. 이 멋진 단어를 지파리에게 양보한 것에 말이다. 최승자 시인의 아이오와 산문집 어떤 나무들은 에도 새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나온다. 내게 새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을 번역하는데 그는 번역가와 사소한 의견 충돌을 빚는다. 최승자는 이 식구를 Would you teach me a bird? 로 번역가 캐럴라인은 Would you teach me being a bird? 로 번역한다. 그러자 최승자는 설명한다. 새라고만 말하면 그건 제한되지 않은, 갇혀있지 않은 어떤 무한한, 자유로운 상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캐럴라인이 제시하는 단어들은 이미 그 자체가 새의 이미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무한의 상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최승자는 일상어와의 어긋남 그 자체가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은 새의 이미지를 살려낸다고 말한다. 혹은 우겼다. 튀르키예에서 온 넥타리아는 한 언어에서 클리셰인 표현이 다른 언어에서는 전혀 아닌 경우도 있단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의 물을 퍼다 날라야 한다. 넥타리아는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인 A Recipe for Daphne를 제2외국어인 영어로 썼다. 그리고 그 책이 미국에서 꽤 성공을 거둔 모양이다. 그 뒤 넥타리아는 모국어로 돌아갔다. 한번 영어로 책을 써봤으니 이제 편하게 모국어로 쓴다는 것.
친구이자 번역가인 잭 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작가들을 엑소포닉 작가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엑소포닉. 무슨 아이돌 이름 같기도 한 이 단어에 난 또 반해버렸다. 나는 이런 다중언어 작가들에게서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매번 충격에 휩싸이는데 엑소포닉을 검색해보니 익숙한 작가들이다. 사무엘 베케트, 훌리오 코르타사르, 줌파 라히리 등. 엑소포닉이라고 해서 엄청 특별한 것도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엑소포닉 작가를 주변에서 볼 기회가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엑소포닉 작가를 주변에서 볼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매번 이런 사례가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한편으로 그런 내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요즘 나는 영어로 말할 때 더 나답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한 번은 한국어로 시를 낭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본 야스히로가 내가 아주 딴 사람 같다고 했다. 한국어로 말할 때 나는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이 되며 목소리는 저음이 된다. 그러나 영어로 말할 때 나는 약간 경박하고 웃음이 해프며 목소리는 하이톤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영어는 다른 언어보다 상대적으로 덜 진지한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가벼움이 있다. 이 가벼움은 웃음의 치우침인 것 같다. 근거는 없다. 영어에 푹 빠진 걸 티내고 다녔더니 누가 내게 이런 얘기를 했다. 너처럼 소수어를 쓰다가 국제어를 만나서 이제 나도 큰 물에서 놀아볼까 하는 열정에 들뜬 젊은이들을 많이 봤다고 말이다. 소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갑자기 영어로 글을 쓰겠다고 설치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드물다고.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긴 했다. 한국어를 소수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국을 소국으로 의식해 본 적도 없었다. 한국어는 내 언어의 전부니까. 미국이 더 넓고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영어를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은 낯선 언어를 향한 끌림일 뿐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나더러 아이오와 문예창작학과에 썸머 캠프라는 게 있는데 MFA 학생이자 시인인 로미오가 스케줄을 담당하고 있으니 연결해 주겠단다. 찾아보니 1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위한 문학 캠프다. 아니, 날 몇 살로 생각한 거야? 모든 게 용서되었다. 쓰기와 읽기의 불완전함.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시인 문보영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저를 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제 이름 문은 별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영어로 발음하면 달, 문이 되더군요. 이곳에 와서 저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죠. 사람들이 Look at the moon 하고 외치면 절 부르는 줄 알고 뒤돌아봅니다. 누가 Let's go see the moon 하고 말하면 절 보러 온다고 착각합니다. 아름다운 오해입니다. 아이오와에 와서 이런 아름다운 오해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IWP 작가 그룹 채팅방에서 매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날의 달 모양에 따라서요. 초승달, 반달, 보름달, 그리고 가끔은 슈퍼문으로요. 나는 내가 고정되지 않고 매일 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 이야기가 샜군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읽기와 쓰기의 불완전함입니다. 이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IWP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원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요.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개소리였죠. 저는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생각했습니다. 오 마이 갓. 뭐 됐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낳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미국인들 앞에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참사. 선정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전화 영어 수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필리핀 선생님과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예전에도 전화 영어를 했지만 그건 그저 아침에 절 깨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한 것일 뿐이었죠. 사실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 하루는 완벽하지 않은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문이 막히는 거 좀 좋지 않나요? 왠지 안전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 너무 무서웠다고 잃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선생님에게 오늘은 괴물이 쫓아왔다고, 오늘은 누가 날 괴롭혔다고 이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영어로 꿈을 요약해냅니다. 그렇게 나눈 대화는 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강연에서 제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썼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만 제가 아이오와에 와서 겪고 있는 변화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씨라는 작가와 친해졌는데 하루는 그녀가 제게 영어로 즉흥시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난 영어로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오리 씨 말했습니다. 더 좋지. 별로인 글을 써도 넌 모를 테니까. 그렇게 오리과 도서관에서 즉흥 영어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의 각 층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 테이블에 부려놓고 찢어진 종이에 책 문장을 한 개씩 뽑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종이를 섞고 문장을 골라 시를 썼습니다. 찢어진 종이들을 보고 있자니 책의 구토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내면에 있어서 그것을 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진 문장들에서 진심을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술 먹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그 토사물의 색을 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게 제 작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뽑은 문장과 친구들이 뽑은 문장이 널브러진 테이블에서 나의 진심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시를 썼죠. 영어로 써야 이 친구를 웃길 수 있으니까요. 아, 사랑의 힘이 있다면 시도 영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 써야 친구가 내 시를 읽을 수 있다니 그만한 영어 공부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영어가 서툴러서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멋진 문장을 쓸 수 없음이 도리어 시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비유를 쓰는 대신 본질에 직진하는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도구가 없다는 사실이 글을 더 독특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로코 작가 다니엘 페나크는 책을 읽는 것을 쪼다라고 표현합니다. 새가 부리로 나무를 쪼듯이 책을 읽는다는 표현이 재밌죠.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이 완벽한 독서일 수 있겠지만 그는 아무데나 펴서 새가 나무를 쪼듯이 읽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식의 독서를 좋아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주로 소설책 낭독이죠. 그런데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음성도 들어야 하고 거리의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독서에는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고 내 멋대로 다리를 잇습니다. 그리고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친구도 책을 안 읽었기에 내용을 지어냅니다. 그로 인해 저는 원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저는 여행지에서 책을 찢어서 읽습니다. 책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찢은 낱장을 돌돌 말아서 화장품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책을 찢어서 읽으면 꼭 몇 페이지를 잃어버리는데 그 상실로 인해 또 다른 이야기를 짓게 됩니다. 어떤 페이지는 앞뒤가 뒤집혀 문장이 이어지지 않기에 시적인 문장이 탄생합니다. 그곳에서 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에리카 바움이라는 시인인데 이 시인은 책의 모서리를 접어서 뒷페이지와 앞페이지의 문장을 만나게 하고 그 충돌을 활용해 시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싶었던 주제, 쓰기와 읽기의 불완전함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 나라에 관해 얘기해야 할 것 같군요. 한국에 대해 말하자면, 제 필리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반드시 K-팝에 관해 말하라고요. 그게 제가 미국에 파견된 진짜 이유라고. 네, 한국은 K-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인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만큼 시를 많이 쓰고 많이 읽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매달 수많은 시집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시를 사랑합니다. 고 믿고 싶네요. 나는 언젠가 한국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시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